반갑습니다. 여운승이라고 합니다. 그, 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죄송합니다.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오픈 토크니까 아무래도 자유스럽게 서로 질문 답변도 오가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제가 슬라이드가 조금 많아서 발표 내용이 조금 많아서 살짝 걱정이긴 한데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고 뒤에 그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거 아니라도 중간에라도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코멘트를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 토크라는 제목에 걸맞게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예술 창작과 교육이라고 잡았는데요. 이제 교육에 대한 내용보다는 사실은 예술 창작의 그 현실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특히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인공지능에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개괄적인 말씀을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조금 더 구체적인 실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아마도 이준 교수님께서 저희가 수행했던 과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예술과 기술의 관계를 뭐 새삼스럽게 따로 말할 필요는 없겠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는 게 너무 도식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엄밀히 따지자면 예술은 매체를 필요로 하고요. 모든 예술은 매체를 필요로 하고 매체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항상 기술이 있어 왔었죠. 매체를 개발하든 아니면 그런 매체를 다룰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것이든 기술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술과 기술은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전 같으면 보통 우리가 그 예술 창작에 쓰이는 도구라면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여기 있는 이 도구만 해도 그렇게 오래된 도구는 아닐 겁니다. 상대적으로 본다면은. 근데 최근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진을 편집한다든지 아니면은 음악을 만든다든지 혹은 기존에 있는 앱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직접 코딩을 해서 자신만의 소프트웨어를 자신이 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주위에 굉장히 가까이 다가온 상황이 됐죠. 죄송합니다. 친근하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주위에 분명히 많이 있고 흔히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마도 잘 아시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 다음에 뭐 3D 프린팅 등등의 기술들이 이미 예술 분야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들이 예술에 활용됨에 있어서 실제 예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거부감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상당수의 경우 많은 분들이 이런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굉장히 반갑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작업을 재미있는 작업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얘기가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이지만 인공지능이 오면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뭐를 만들었다, 그림을 그렸다, 아니면은 음악을 만들었다 그러면 알 수 없는 거부감 혹은 두려움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지점부터 얘기를 시작해서 이러한 기술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뭐 인간 기계라고 굉장히 거창하게 잡았습니다만 이런 내용입니다. 요 그림 두 개가 있는데 보시면 왼편에 있는 그림은 사실은 몬드리안의 그림입니다. 몬드리안이 1910년대에 그렸던 Composition with Lines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을 이용한 구도 정도에 해당되는 그림이 되겠고요. 오른편에 있는 그림은 아마도 짐작하시겠지만 컴퓨터를 이용해서 만든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배경에는 60년대에 마이클 노리라고 하는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몬드리안이 그린 왼쪽의 그림과 비슷한 그림을 새롭게 그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만든 결과를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1966년에 논문을 냅니다. 논문의 내용은 저렇게 컴퓨터가 만든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는 주제의 논문이었죠.
당시에 60년대에 마이클 롤이 그린 그림들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린 그림들은 이런 정도의 그림들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약간 유치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학교에서 숙제, 컴퓨터 그래픽스의 숙제 과목의 숙제를 내주면 아마도 한 주 정도 안에 혹은 다음 시간까지 숙제를 해올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간단한 그림입니다만 당시로서는 상당히 새로운 시도였고 심지어 이제 놀라운 점은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전시를 하겠다고 했을 때 어느 갤러리도 이런 전시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이것은 사람이 만든 예술 작품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논란이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거는 저렇게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있다면 저것은 인간의 작품일까 아니면은 컴퓨터의 작품일까 혹은 저것을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기술에 불과한가 또는 이 이전에 작품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가라는 것도 사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작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예술의 결과물이라는 얘기를 담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제 관련해서 예술 창작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인간 고유의 행위인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그런가라는 질문들을 일단 던져놓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얘기는 뭐 워낙 이제 많이 나와서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지만 가장 우리에게 크게 다가온 거는 이제 이 사태였죠. 알파고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인공지능의 위력을 실감을 하게 됐는데 알파고의 사례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느꼈던 거는 그 전에는 이제 기존의 바둑의 패러다임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수고 두지 말아야 될 좋지 않은 악수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알파고는 거침없이 두더라는 거죠. 뭐 3-3의 곧장 뭐 빨리 들어간다든지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저 수를 둔다고 하면은 굉장히 바둑을 잘못 배웠다라고 할 만한 수들을 거침없이 두는 걸 보면서 역시 컴퓨터가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결국에는 그런 이상한 수들이 알파고를 승리의 길로 이끌더라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의외로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었고 또 한 가지는 생각보다 그 능력이 너무 뛰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잘할 줄은 몰랐던 거죠. 당시에도 이세돌 구단이 어, 한 경기만 겨우겨우 어렵게 이길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어찌 보면 우리를 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하는 인라이튼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를 또 두렵게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아마도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잠깐만 살펴보자면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간다면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실 재밌는 부분은 컴퓨터 과학이고 컴퓨터 공학의 내용입니다만 정작 인공지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먼저 연구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컴퓨터가 사람이 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려면 사람이 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걸 알아야만 컴퓨터에게 같은 일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는 컴퓨터에 대한 연구 이전에 사람에 대한 연구라는 생각이 할수록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학문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심리학, 인지과학 그리고 놀랍게도 사실은 철학이 인공지능과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철학 분야에서 인간의 사유 모델, 사고를 어떻게 하는가라는 개념이 인공지능 구현에 있어서도 큰 밑바탕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셈인 거죠.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은 예술과 음악 혹은 예술 분야에 인공지능이 적용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서 보면은 대부분 인간의 창조 활동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훨씬 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예술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심지어는 정의가 가능하긴 한 것인가라는 얘기도 많이 있고 창작의 주체가 반드시 인간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논의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예술은 인간의 창조 활동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 사전에도 80년대 나온 사전을 보면은 휴먼 크리에이티비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활동이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예술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래서 몇 가지 과거의 사례와 현재의 사례, 그 다음에 미래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음악을 살짝 하나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소리가 안 들리신다면은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오디오에 이제 아까는 잘 됐었는데 항상 이렇죠. 뭔가 직접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저 사실은 이제 요 뒤에 시간이 부족하니까 마침 잘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이런 핑계를 죄송합니다. 예, 원래는 이제 음악이 나오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음악의 내용인즉 사실은 어, 바흐나 베토벤 아니면 쇼팽 같은 기존의 작곡가들이 만든 음악을 컴퓨터가 분석을 해서 마치 바흐나 베토벤이 만들었을 법한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그것도 인공지능의 한 응용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례는 사실은 이 데이비 코프라고 하는 분이 직접 컴퓨터 프로그램을 본인이 짜서 만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최근의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일이 일어난 게 벌써 1990년대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제법 오래된 거고요. 실제 어떤 기계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예술적인 결과물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생각보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은 1950년대 잡지 광고에 나온 사진인데요. 여기 말하는 게 음악을 작곡하는 기계를 판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1957년인가 59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거죠.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굉장히 최근에 나온 새로운 흐름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주 넓게 정의를 하자면 일정한 질서에 따라서 음을 조립하거나 음악 작품을 창조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 고전 음악, 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음악이라고 흔히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의 규칙을 보자면 보통 서양 고전 음악은 크게 두 가지의 규칙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수직 방향으로 같은 시간에 음을 쌓는 방법, 어떻게 음들이 동시에 나올 때 조화롭게 들릴 것인가라고 하는 화성학, 하모니에 대한 규칙이 있고, 다른 거 하나는 앞에 음이 나오면 뒤에 어떤 음들이 따라와야지 이 음악이 부드럽게 잘 전개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수평 방향으로 음을 배열한 규칙, 소위 말하는 대위법이라 카운터 포인트라고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규칙을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있는 거죠. 그 위에 작곡가의 개성이랄까, 작곡가만의 어떤 창의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재능 있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훈련을 거쳐서 만들어낸 창의적인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알고 보면 그러한 과정도 어느 정도는 규칙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음악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서 음을 조립하고 창조하는 일이고 어떤 규칙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런 규칙을 컴퓨터로 실제 구현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각 작가의 개성이나 일정 부분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다른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최근에 인공지능 작곡의 흐름을 보자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아무스라고 하는 스페인의 말라가 대학에서 만든 컴퓨터인데 마치 뭐 얼룩말처럼 생겼습니다만 이 안에는 이제 컴퓨터가 들어 있고요. 이 컴퓨터가 하는 일은 앞에서 보셨던 기존 작곡가의 작품을 분석해서 그걸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낸 것과 달리 이 이아무스라고 하는 컴퓨터의 경우에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음악의 수준이나 이제 완성도에 대해서 작곡가들의 반응을 들어보면은 누구도 컴퓨터가 만든 이상한 부족한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충분히 사람이 만들었을 법한 좋은 음악이라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마도 잘 아실 The Next Rembrandt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죠. 역시 비슷하게 렘브란트의 그림들을 전부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서 특징들을 뽑아내서 마치 렘브란트가 그렸을 법한, 그러나 사실은 렘브란트가 그리지 않았을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는데, 이 경우에 놀라운 점은,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의 시도는 오래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이 경우에 놀라운 점은 저 그림들을 분석할 때 단순히 색상이나 구도만 분석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3차원 스캐너를 통해서 이 붓터치 같은 그 미묘한 질감까지도 전부 다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들 모두에 대해서 일종의 등고선이 들어가 있는 지도를 만드는 거죠. 지도를 만들어서 그 붓터치까지도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거를 3D 프린터로 뽑아낸 결과물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렘브란트가 그린 건 아니고 저 인공지능에게 뭐 40대 남성의 그림을, 모자를 쓴 40대 남성의 그림을 렘브란트 스타일로 그려봐라 라고 했더니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작년에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가장 인상적으로 보고 있고 제일 좀 무시무시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건데요. 그 여기 보시면은 사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위에 아래 두 사진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두 가지 사진의 관계를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을 확대해 가지고 보는 게 위에 있는 이 사진입니다. 여기에 배경은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은 그 여러분들 구글 지도의 스트리트 뷰나 아니면은 관람객들이 인터넷에 올려놓은 관광객들이 올려놓은 파노라마 사진 같은 겁니다. 굉장히 큰 사진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은 인공지능에게 이 사진을 주고 이 전체에서 너가 생각했을 때 가장 구도가 좋을 것 같은 곳을 골라가지고 거기를 잘라내고 필요하다면은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색상을 조정해서 보기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라 라고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나온 결과물이 이거라는 거죠. 여기서 좀 섬뜩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는 보통 우리가 사진 작가라고 한다면은 어디엔가 가서 좋은 구도가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그 구도를 잡는 게 가장 큰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구도를 잡아내고 그 다음에 물론 뭐 노출 시간이나 조리개를 조절해서 그 빛의 양을 다루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구도를 잡는 것이 굉장히 창의적인 부분일 텐데 정작 여기서는 그 작업은 컴퓨터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는 창의적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이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단순한 작업들은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 컴퓨터를 도구로 써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패러다임이 뒤집혀서 지금은 인간은 나가서 단순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긁어오는 일만 하고 정작 핵심적인 예술적인 판단은 컴퓨터가 하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묘한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그러니까 예술 창작에 있어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뒤집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이제 오늘 고민해 볼 혹은 저희가 모든 고민들을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나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창의적인가? 컴퓨터는 창의적일 수 있는가? 등등의 질문이 많이 있을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실은 과연 우리는 창의적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술 창작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창의성만을 필요로 하는가라는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한 대목이 되겠죠.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던져질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모두가 다른 답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의 리스트는 끝도 없을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차차 말씀을 드려볼 기회가 있기를 희망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또한 사실 재미있는데요. 처음에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멋진 일이고 이게 우리의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인류의 문명에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오는 예술 창작에 두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있다라는 불만이나 불평 같은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사실은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 이 얘기에 숨어 있는 비밀은 이 얘기는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사진에 대한 얘기였고 이 글은 1850년대에 프랑스의 시인 고티에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글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현재 인공지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움이나 선입견 혹은 거부감 같은 것들을 1800년대 19세기의 사람들은 사진에 대해서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가들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릴 수 있는 작업은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일을 훨씬 더 빠르게 잘하고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카메라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한 거죠. 그럴 경우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예술가로서의 자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거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낭만주의 이후에 사실주의 화풍 그리고 인상주의로 넘어가는 그 시기와 맞물려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 기술을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상관없이 그냥 나는 내 아이 길을 가련다 하고 기존에 하던 작업을 그대로 하거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이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을 겁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겠고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그거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만 예술 교육의 입장에서는 어느 경우가 되었든 우리가 다 대비를 할 필요는 있겠죠. 대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술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기존의 작업 방식을 고수한다든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새롭게 이 분야를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최소한 알려주고 직접 경험하게 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몇 가지 사소한 얘기 이제 좀 말씀드려 보자면요. 여기 보시면 갑자기 이상한 원숭이 사진이 나옵니다만, 이게 믿거나 말거나 진짜 원숭이가 셀카를 찍은 겁니다. 영국의 어떤 사진 작가가 말레이시아의 그 정글에 들어갔다가 카메라를 잠깐 놔둔 사이에 원숭이가 진짜로 이 사진을 카메라를 들고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이 이걸 보고 신기하다 그러고 해외 토픽에 이제 나오고 재미있는 그냥 뉴스거리가 됐겠죠. 세상에 이런 일이 정도였는데, 문제는 이 사진을 위키미디어라고 하는 곳에서 저 사진을 가져다가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원래 저 카메라의 주인이었던 슬레이터라고 하는 사진 작가가 위키미디어에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내 사진인데 당신들이 갖다 쓸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위키미디어의 답이 당신 사진이 아니다, 원숭이가 찍은 사진이지 않느냐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내 카메라에 있는 건데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항의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위키미디어는. 그래가지고 소송이 시작됩니다. 이 와중에 피타라고 하는 동물보호단체가 또 여기에 개입을 하는데, 이 단체가 이제 원숭이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들어오고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진짜 놀라운 얘기인데, 아직 생각해도 놀라운 얘기인데, 원숭이의 저작권을 인정해라. 다만 원숭이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저 사진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우리가 갖겠다라고 하는 기적의 논리를 들고 이제 이 싸움에 참전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결론은 어떻게 났냐 하면은 그 원숭이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슬레이터의 저작권이 인정됐는데, 이유는 미국 저작권청의 규정에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만 한정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인간의 사상과 감정, 인간이 아닌 존재의 경우에는 저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지금 이제 이런 논의가 이미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고요. 예. 그게 이제 인공지능의 그 현실 세계에서 인공지능이 창작을 시작했을 때 발생할 하나의 사례에 대한 어떤 그 예시가 되겠죠. 고종 황제 테니스 얘기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고종 황제가 이제 그 외교관들이 와서 테니스를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뭐냐라고 했더니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들었겠죠.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고종께서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 저렇게 힘든 일은 하인을 시킬 것이지 왜 저런 걸 직접 하고 있느냐라고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또 한 가지 시선, 이렇게 재미있는 작곡이나 그림 그리는 일을 왜 컴퓨터를 시키나 내가 하지 라고 하는 시선도 하나 있을 겁니다. 이것도 하나 생각해 볼 포인트일 것 같고요. 큐레이터, 여기가 특히 이제 또 그 미술관이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을 텐데, 큐레이션은 보통 이제 큐레이터가 적극적으로 하는 작업이죠. 근데 최근의 흐름 중에 하나는 소셜 태그를 이용을 해서 그 태그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큐레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대박물관에서 했던 전시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람들이, 대중들이 온라인에 올리는 사진을 그대로 받아다가 전시를 했던 그런 전시이기도 했습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샘플 데이터를 한 몇백 명 정도에 대한 샘플 데이터를 조사한 다음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관람객이 기본적인 자신의 그 신상 정보, 뭐 나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성별 등을 입력하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컴퓨터가 알고리즘으로 추천을 해주는, 전시에서 볼 항목들을 추천해주는 그런 전시도 저희가 했었는데, 이런 전시들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큐레이터라고 하는 직업은 일단 정보 전문가겠죠. 당연히 박물관의 모든 유물들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텔러입니다. 이야기를 만드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관람객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터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SNS를 기반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진행되니까 소위 말하는 소셜 엔지니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큐레이터 선생님들은 스스로 교육자이고 예술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특히 이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개입되면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임의로 컴퓨터가, 임의는 아니겠습니다만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가 뭔가 작품을 선정하는 큐레이션을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 온당한 행위인가 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제기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시에서 보는 것은 작품을 보는 것도 있지만 작품보다는 큐레이터가 고른 행위, 그러니까 큐레이터를 아티스트로 생각하고 큐레이터가
어떤 작품들을 어떻게 골랐는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연 이 알고리즘을 이용한 작곡이라고 하는 것이 저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그 최근에 했던 작업, 학교에서 하고 있는 작업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은 사실 지금 저 뒤에서 그 여러 가지로 작업에 힘쓰고 계시는 이로운 선생님과 같이 작업한 내용인데요. 반갑습니다. 저 이수대업이라고 하는 그 이제 곡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이제 그 가곡인데요. 그러니까 가사가 있고 거기에 악기 반주가 들어가 있는 곡인데 요 가곡의 가야금 부분만 저희가 따가지고 이 가야금 부분의 멜로디를 분석을 해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멜로디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그 공연 프로그램의 그 내용이고요. 글씨가 작아서 좀 잘 안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분석한 기존 곡을 분석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곡을 컴퓨터로 만들어낸 작업을 시행을 했었고 그 결과로 이제 보시는 악보가 대략 이런 식입니다. 안타까운 거는 지금도 뭔가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 현재 상황에서 아주 그 듣기에 좋은 훌륭한 가야금 연주곡이 나오고 있다라고 상상을 하시면서 남은 발표를 들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 HDMI하고도 엮여 있어서요. 그걸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직접 듣는 것보다는 상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긴 할 겁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저희가 느꼈던 것, 그 전문가 선생님들의 평가도 재미있었고, 그 비전문가 일반적인 관람객들의 평가도 있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재미있게 봤던 것은 그 연주자 선생님과 작곡하신 선생님의 평가였습니다. 특히 이제 연주자 선생님의 반응 중에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곡이 컴퓨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곡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반응이 많이 달랐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작곡가 선생님의 경우에는 컴퓨터와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컴퓨터가 만들어주는 멜로디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는 것은 컴퓨터와 나는 경쟁 관계인지 아니면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겠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은 인공지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인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황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저희의 위치는 대략 이 정도에 있는 것 같은데 이쯤에서 고민을 해볼 것은 제 생각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한다면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물론 기존의 문화예술 교육이 의미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 필요하고 중요한 교육이죠. 다만 조금씩 세상이 바뀌어가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 그런 변화의 양상을 반영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는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라는 게 저희가 가진 생각이었고 앞으로도 한동안 고민해 봐야 될 주제일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